도발과 도발이 오고 가고 국지전이 오고 가게 되면은 피해는 북한이 봅니다. 물론 우리도 피해를 보겠지만 북한은 괴멸 수준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김여정은 이번에 쫄보라는 게 드러났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그 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약간의 징조라도 보인다면 북한 정부는 그대로 멸망할 겁니다.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벽발이 될 시 선제 공격으로 북한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출연하게 된 김금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무인기 사건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북한 무인기가 굉장히 화제잖아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일에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보낸,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를 식별을 했고 또 그 식별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평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청사 위에서 이제 유인물을 뿌렸다라는 것이 그 열 화상 탐지 카메라에 이제 북한이 포착을 했고 그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일 날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약 2번에 걸쳐서 총 한 3회 정도를 한국에 보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북한은 뭐 특대형 도발로 규정을 하고 그에 따른 뭐 군사적 긴장 관계를 상당히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무인기 사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발을 하는 쪽은 북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만들어내고 변수를 만들어내는 쪽은 늘 북한이었는데 이번이야말로 그 주체가 좀 바뀐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무인기 공격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눈치다. 한 번도 그런 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특히나 북한이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뭐 그 무인기가 뿌린 그 삐라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어쨌든 누가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즉 우리 국군이 보냈는지 민간단체가 보냈는지 정보기관이 보냈는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무인기가 일단은 평양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녔다는 점 그리고 그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무인기가 종횡무진 활약한 곳이 북한의 심장 중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이 직무를 보는 그 직무실 바로 위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상황은 북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포병연대, 포병여단을 뭐 비무장지대에 뭐 산계를 시키고 언제든지 사격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대부분 지금 북한이 상당히 당황을 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구의 소행인지 많이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딱히 누구의 소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가 보냈을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혹은 해상에서 제3자가 보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떤 언론 기사를 보면 우리가 파주의 임진각 일대에서 이제 평양까지 있고 직선 거리가 약 제일 가까운 거리로 나오니까 거기로 염두를 해두고 파주에서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지도상에 설정한 최단 경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무인기가 실질적으로 몇백 킬로미터를 날아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특히나 북한의 그 촘촘한 방공망을 피해서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해안선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정확히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시기상조고 그리고 혹여라도 누가 보냈는지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죠. 이번 무인기는 전단 살포지만 앞으로 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그렇죠. 상당히 섬세하게 컨트롤이 된 무인기라고 볼 수 있고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갔다라는 것은 그 무인기를 조종하는 사람과 무인기 사이의 어떤 그 전파만으로는 조종이 불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끊기거든요. 그러면 위성 항법 체계를 사용을 해서 위성까지도 동원이 되어서 무인기가 날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좌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삐라가 아니라 다음에는 폭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다양한 어떤 무기를 실을 수 있는 것이 무인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무인기의 활용 빈도를 보면은 무인기가 뭐 거의 모든 무기를 다 대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 보낸 그 무인기가 일종의 경고, 일종의 협박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이 쪼가리를 뿌리고 가지만 다음에는 뭐가 될지 모른다.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늘 위협은 북한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또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도발적인 언행을 했고 항상 위협을 하는 쪽은 북한이었고 못된 짓은 북한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역으로 한번 당해보니까 북한은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허점이 이렇게 여실히 드러난 셈이고 북한이 그동안 기거만장하면서 했던 그런 여러 도발적인 행위들이 다 허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니 북한은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더 도발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저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의 배경과 속내는 무엇인가요? 김여정의 모든 문장은 앞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으킨다면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제발 다시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무인기가 날아올 경우 방공망이 또 뚫릴 건 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 입장에서도 무인기가 한 번 더 날아오게 되면 지금은 협박 수준에서 그쳤지만 그때는 뭐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도발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도발과 도발이 오고 가고 그리고 이제 국지전이 오고 가게 되면 피해는 북한이 봅니다. 물론 우리도 피해를 보겠지만 북한은 괴멸 수준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김여정은 이번에 쫄보라는 게 드러났고요.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둘 다 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문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앞의 전제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남한과 북한 사이에 불필요하게 긴장관계가 올라갈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럴 타이밍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 해프닝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만약 민간에서 이거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다면 민간도 어쨌든 그 안보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그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거나 혹은 이런 것은 자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경해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한다는 이슈가 있는데 더 큰 일로 번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경의선 폭파 같은 경우에는 이번 무인기와는 상관없이 북한이 오래전부터 진행해오던 남한과의 그 관계를 차단하는 움직임의 일환이기 때문에 무인기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남한과 어떤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한국과 연결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끊어놓고 그 해당 지역을 요새화하고 있는 작업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경의선 도로 이쪽 지역을 이제 다 드러내고 요새화하는 것도 사실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작업의 어떤 과정이지 그것이 마치 무인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리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도 없다.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괜히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나라인데도 무인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그 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늘 위협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어쨌든 정상 국가가 아니고 그들의 어떤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핵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내키는 그 기분에 따라서도 핵무기에 손을 올릴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100번 지당한 말씀인데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혹은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약간의 징조라도 보인다면 북한 정부는 그대로 멸망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서로 이제 그 핵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핵 공유에 가까운 협정을 맺고 있죠.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맺어진 워싱턴 선언입니다. 그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이후 혹은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적발이 될 시 선제 공격으로 북한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핵에는 핵으로 대응을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 전체가 소멸당하겠다라는 뜻과 맞먹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게 꾸준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 전체의 멸망을 뜻하기 때문에 북한도 감히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핵 확장 억제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쓰지도 못할 텐데 북한이 핵시설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쓰지도 못하지만 협상 도구로서 북한의 핵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그 핵시설은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이고 고농축 시스템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 말은
언제든지 본인들의 핵물질을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순간에 만들어내고 싶은 양만큼 만들 수 있다라는 능력을 과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핵무기를 사용한다라는 것과 핵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핵무기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모든 걸 걸고 전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그런 미친 짓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선택 옵션에 거의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핵 확산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핵무기를 가졌으니 나의 핵 능력을 다른 나라에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사회에 분명한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협적인 도구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어떤 위협 도구라기보다는 지금 11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미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게 또 대북 정책의 어떤 전환을 요구하는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어떤 그 대미 정책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통해서 만들어낸 핵물질은 핵실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험을 하면 조금 더 정교한 결과값을 얻겠지만 이미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만들어진 핵물질은 그 자체로도 안전하고 그 자체로도 검증 가능성이 인증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핵실험을 할 이유는 없고요. 과거에 플루토늄을 추출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던 시절에는 핵실험을 통해서만 그것이 어떤 핵 물질로서 혹은 핵 무기와 급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라늄 농축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북한이 원하면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7차 핵실험을 해야만 그들의 핵 능력이 입증되는 건 아니다. 이제 한 달 뒤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만약 북한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될 시 북한은 미국에 대한 어떤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동반한 특대용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되면 북한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요. 대선 전에 북한이 어떤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제 기준, 제가 가지고 있는 학식의 기준에서 볼 때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입장이 뭡니까? 북한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언제든지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핵 위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 번도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말은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오매불만 그것만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혹은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그림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북한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을 때려잡자라는 쪽에 표를 몰아주지 않겠습니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절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 임박해 있는 시점에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정무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에도 그럴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북한은 아직 그럴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건 다른 이야기인가요? 현재 북한은 잠재적으로는 핵 보유국으로 이제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국제법상 혹은 국제 어떤 그 커뮤니티,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는 나라는 기존에 인정받았던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혹은 인도, 파키스탄까지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핵 보유국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그 차이입니다. 북한은 현재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무기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핵 확산 도미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상당히 불량한 나라죠.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테러 집단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노멀 스테이트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노멀 스테이트가 아닌 국가에게 핵 보유국의 지위를 주게 된다면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뭐 이란이라든가 뭐 북한과 약간 불량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나라들도 너도나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설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핵 확산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는 없다라고 규정을 짓는 겁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 핵 프로그램을 폐기했거든요. 국제사회는 지금 북한을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핵을 보유하고 있어도 핵 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겠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아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혹은 북한 사이 협상 혹은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협상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입니다. 핵무기 보유 숫자를 줄이는 대신 혹은 핵무기 확산을 안 하는 대신 그만큼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기사회생할 수 있죠. 그 상황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핵이 있는데도 이번 전쟁에 사용하진 않았는데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그리고 또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결국은 핵무기는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절대적인 파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거든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 시초로 해가지고 지금 핵무기가 발전해 왔는데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 혹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포함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그 한 발 한 발이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 핵무기의 작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1000배까지 이릅니다. 1945년에 떨어진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도 도시 하나가 쑥대밭이 됐는데 그의 100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런 무기를 한 10개 정도 떨군다고 하면은 그 나라 전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즉 절대적인 파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는 상대로 하여금 레드라인을 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억제 능력이거든요. 억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상대가 나를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공격하는 상대가 나를 전멸에 이르게끔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전멸에 이르게끔 한다면은 나도 그 핵무기를 가지고 당신을 전멸에 이르게끔 하겠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럼 전멸과 전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의 전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국지전 혹은 소규모 어떤 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대규모 전면전으로 발발할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핵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저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북한의 핵무기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위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핵 우산에 의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이 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안보적으로도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혹은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한다든가 이런 등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끌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되찾고 또 남북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자적인 협상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핵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는 것만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안보적인 불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죠. 미국의 어떤 핵 능력에 의존하면 된다. 미국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여전히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혈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버릴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에 하나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만에 하나 아닐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뉴욕이 서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경우 뉴욕과 서울이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미국은 뉴욕을 지킬까요? 서울을 지킬까요? 당연히 뉴욕을 지키겠죠. 그러면 서울은 무방비 상태에서 핵무기가 날아오는 걸 얻어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용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듯이 우리가 만약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그 자체로 비핵화가 되는 겁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핵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전멸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핵무기를 가진 나라 사이에는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수가 없고 그 전쟁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만 북한의 핵무기를 무용지물화 할 수 있는 거죠.